내가 아팠을 때 나는 딸이나 사위에게 회사를 수십억에 몰래 팔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입을 다물고 있길 잘했지. 왜냐하면 이틀 후에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았으니까.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플라스틱 약병 속 알약들이 빈 컵 속 돌멩이처럼 건조하고 둔탁하게 짤랑거렸어. 나는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는 창가로 약병을 가져가 하얀 캡슐 위로 햇빛이 미끄러지는 것을 바라보았지. 한 달치 약 하나하나가 금값인데 총 가격은 한 달 반치 연금과 맞먹었어. 참 아이러니하지. 평생을 의류 장비 사업에 바쳤어. 맨손으로 시작한 사업이 나중에는 수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이 이 알약들의 실처럼 매달려 있었지. 3주 전 김 박사님은 내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췌장암이라고 말했어. 3기 예후는 조심스럽고 잘되면 반년 최대 2년이라고. 그는 매일 그런 진단을 내리는 사람처럼 차분하게 말했어. 나는 들으면서 느꼈지. 두려움이 아니야. 아니, 놀랍게도 두려움은 없었어. 그저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잖아. 남편도 묻었고, 위기 속에서 사업도 이끌었고, 딸도 키웠지. 하지만 바로 그 딸과의 관계가 문제였어. 나는 창가로 다가갔어. 마당에는 예전에 준호와 함께 심었던 장미 덤불 아래에 아직도 뾰족하고 단단한 진홍색 봉오리들이 맺혀 있었어. 스치면 찔리지만 삶의 모든 진정한 것들처럼 아프도록 아름다웠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테이블 위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어. 미나로부터 온 메시지.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저녁에 지훈 씨랑 같이 들러도 될까요? 나는 속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 병 때문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지. 그들은 남편과 함께 20분 거리에 살아 드물게 찾아오는데 보통은 뭔가 필요할 때였어. 마지막에는 BMW를 사려고 자동차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었지. 그 전에는 그들이 조지아로 휴가를 갔을 때 내가 그들의 개를 돌봐줬고 나는 물론이지. 딸아, 뭐라도 준비해 놓을게라고 쓰려다가 지워버렸어. 대신 짧게 6시에 나는 오랫동안 친절함을 약함과 혼동했어. 양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내주면 더 이상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정확히 6시에 초인종이 울렸어. 약속이나 한두 시. 나는 현관문 렌즈로 쳐다봤지. 미나는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새 가방을 메고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고 지우는 시계를 보고 있었어. 그가 투자라며 내게 서명을 받아내려 했던 상자를 믿는다는 롤렉스였지. 나는 문을 열었어. 안녕하세요, 엄마. 미나는 나를 동료처럼 딸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빠르게 안았어.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 집안의 모든 것은 준호가 있을 때와 같았지. 나무 가구, 부드러운 조명, 벽에 걸린 사진들, 결혼식, 미나의 탄생, 별장, 바다, 손주들과 함께한 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지. 그들은 마치 공증인 사무실 접수처에 온 것처럼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어. 엄마, 저희가 지훈 씨랑 생각해봤는데요. 미나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모두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설명할 때 쓰는 말투로 시작했어.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모든 게 엄마 몫이고. 공과금, 식료품, 약값까지 저희가 걱정돼서. 나는 90살이 아니라 72살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 그리고 아직도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고 빚도 없어.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니? 지훈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 사무적으로. 저희도 다 이해해요. 박 여사님, 다만 건강 상태가 이러시니 생활 방식을 재검토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집으로 오시거나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거죠. 미나가 끼어들었어. 거기엔 의사도 상주하고 돌봄 서비스도 있고 감독도 해주니 더 안전할 거예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낯선 사람처럼 그들의 말투, 억양,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잠자코 듣고 있었어. 그럼 집은? 나는 조용히 물었어. 새를 놓을 계획이니 아니면 바로 팔 거니? 그들은 미리 모든 단계를 논의한 커플처럼 서로를 쳐다봤어.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지훈이 말했어. 집이 바닷가 명당에 있으니. 이 기회를 활용해야죠. 돈 문제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전부 현명하게 투자할 겁니다.
제가 다 직접 관리할게요. 그럼 약은 나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내 약이 싼 게 아니란다. 미나는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했어.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걱정의 일부를 덜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경제적인 치료법도 있고 다른 병원도 있고 해외에도 있어. 저희가 다 알아볼게요. 엄마, 나는 눈을 내리깔았어.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진단처럼 허공에 맴돌았지. 나는 약병 속 캡슐들, 유사화의 진료, 생명을 최소한 반년, 1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 김 박사님이 제안한 치료법,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얼마나 빨리 그것을 중단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했어. 생각해볼게, 나는 말했어. 그들은 거에 바로 일어섰어. 너무 끌지 마세요. 지훈이 재킷을 입으며 말했어. 이런 일은 빠를수록 좋으니까. 문이 닫히자 나는 방에 홀로 남았어.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지. 유리창을 따라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 그들은 대화하러 온 게 아니라 결정을 통보하러 온 거였지. 이제 서류 절차만 남았을 뿐.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행동해야 한다고. 즉시 전화기가 진동했어. 모르는 번호. 거의 끊을 뻔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어. 서연 씨,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약간의 사투리가 섞여 있었어. 네, 저 민준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랍니다. 그냥 병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어. 나는 다시 안락의자에 앉았어. 민준, 30년의 침묵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지. 민준,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 당신은 어떻게?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내 알고 있었어요. 서연 씨, 공통의 지인들을 통해서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 심각한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참지 못하고 전화했어요.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될지 몰랐어요.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 30년 전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아니, 그보다 더 큰 무언가였지. 조용하고 어른스럽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준호가 죽은 후 내가 겨우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을 때 그가 내 삶에 들어왔어. 우리 창고에서 일했고 부산에서 이사 왔고 월세방에 살았고 겸손했지만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 우리는 오래 함께하지 못했어. 그러다 그가 떠났어. 어머니가 아프셔서 고향으로 돌아갔지. 붙잡지 않았어. 그러고 싶었지만 정말 알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 내 췌장암, 삼기, 유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 딸과 사이가 벌써 당신을 방 한 칸에 어떻게 모실지, 집은 어떻게 팔지 궁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모든 것을 보살핌으로 예쁘게 포장하겠죠. 나는 침묵했어. 솔직히 말해봐요. 그는 계속했어. 정말 남은 생을 그들이 손 비비며 당신 유산을 어디에 쓸지 계획하는 걸 보면서 보내고 싶은가요? 그럼 당신은 뭘 제안하는데요? 사라져요. 서연 씨, 그들이 당신이 포기했다고 생각하게끔 사라져요. 그리고 실제로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와우, 나에겐 바닷가에 집이 있어요. 유르계의 인맥도 있고 좋은 병원도 알아요. 우리가 당신 치료를 맡을게요. 공공의료가 아니라 싸구려가 아닌 진짜 치료를.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30년 전에 했어야 했던 것처럼. 나는 침묵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비가 스쳐 지나가는 유리문을 바라볼 뿐이었지. 떠나라고 제안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그냥이 아니라 현명하게요. 제가 도울게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저 당신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설마 민준 씨, 동정심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죠? 아니요, 사랑 때문에요. 네, 그냥 그렇게 간단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평생 사랑하고 있어요. 침묵 속에서도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 갑자기 두려워졌지. 진단 때문도 이사갈 전망 때문도 아니라 내가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속삭였어.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끌지 마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요. 당신 돈에 손을 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약도 사주지 않을 거를 내일 말해줄게요. 나는 약속했어. 기다릴게요. 서연 씨. 하지만 제발 기억해요. 당신은 딸네 집 소파 위 베개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삶을,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전화가 끊긴 후 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
그러다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고 낡은 서류 폴더를 꺼냈어. 통장, 유언장, 사업 관련 서류들, 책상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지. 나는 평생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명확한 의미에서 나는 계산하고, 계획하고, 예측했고, 지금도 그래야만 했어.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서울 부산 항공권을 입력했어. 인천공항에서 23시 47분에 출발하는 비행기, 빈자리가 있었어. 나는 구매 버튼을 벼랑 끝처럼 바라봤지. 한 번의 클릭, 그리고 돌아갈 길은 없어. 나는 서류를 뒤지며 3시간을 보냈어. 모든 것을 샅샅이 훑었지. 유료 기록, 은행 서류, 보험사 편지, 차용증, 낡은 청구서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어. 필요한 모든 것, 어디로 무엇이 이체되었는지, 누구에게 무엇이 남겨졌는지, 어떤 접근 권한을 차단해야 하는지를 기록했어. 두려움 없이 마치 나 자신을 정리하는 것처럼 해냈지. 그리고 내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 김 변호사, 자고 있어요. 설현 씨,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네, 미나에 대한 이임장을 즉시 취소하고 유언장을 다시 쓰고 자산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해야 해요. 오늘 당장 하면 이상적이겠네요. 괜찮으세요? 완전히요. 그냥 마침내 정신이 들었을 뿐이에요. 2시간 안에 사무실로 올 수 있겠어요. 네, 다만 오시는 길에 설명해주세요. 설명할게요. 모든 것을 차례대로. 회의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 김 변호사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지. 그러고 나서 말했어. 이 모든 것은 합법적입니다. 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설현 씨, 이러고 나면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날 거라는 건 아시죠?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냥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처리했어. 유임장 취소, 상속 변경, 해외 투자 펀드와의 새로운 계약,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릴 수 없는 계좌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도장이 찍혔지. 그럼 실종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흔적을 남길 거예요. 나는 피식 웃었어. 스위스로 치료받으러 떠났다는 진단서, 심지어 암 클리닉의 예약 기록도 있어요. 거기서 나를 찾게 놔두죠. 새벽에 나왔을 때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비행기는 조용했어. 누군가는 자고, 누군가는 창밖을 보고, 누군가는 책을 읽었지. 나는 창가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주스잔을 들고 날개 아래로 사라지는 서울을 바라봤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지.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그저 아주 오랜 긴장 끝에 숨을 내쉰 듯한 느낌뿐이었어. 전화기는 주머니에 있었고 여전히 켜져 있었지. 끄지 않았어. 모르겠어. 미나가 어떻게 반응할지 듣고 싶었나 봐. 흥미, 어쩌면 호기심, 아니면 그냥 내가 떠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을 뿐일지도. 메시지는 공항에서부터 연달아 왔어. 처음에는 날카롭게 엄마 어디에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더 긴장된 목소리로 집에 있어요.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차도 사라졌고 당장 전화해요. 그 다음에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엄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 심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차갑게 거의 공식 성명처럼 뭘 꾸미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당신이 불안정하다는 걸 증명할 뿐이에요.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고 우린 법원에 호소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라질 순 없어요. 그게 다였어.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같은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 오직 통제, 위협, 진단뿐. 그리고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전화기를 영원히 꺼버렸어. 그리고 조종사가 고도를 높인다고 알리자마자 눈을 감았어. 부산에는 낮에 도착했어. 세관원들은 말이 없고 형식적이었지.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고 끝. 아무 질문도 없었어.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도착홀을 걸어갔어. 평범한 관광객처럼. 내 어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 그리고 갑자기 그를 봤어. 민주는 유리문 옆에 하얀 셔츠를 입고 서 있었어. 내가 기억하는 그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그가 모든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창고에서 나에게 커피를 끓여주던 그 드문 아침들의 미소를. 그는 과장 없이 연극처럼 다가오지 않고
그냥 내 손에서 여행 가방을 들어주었어. 서연씨 오셨군요. 왔어. 나는 조용히 말했어. 우리는 말없이 껴안았지. 해야 할 말은 이미 예전에 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올 테지. 민준의 집은 그가 묘사했던 그대로였어. 하얗고 2층이며 큰 창문과 넓은 테라스, 그리고 바다 전망을 가진. 과시도 사치도 아닌 그저 조용하고 아늑하고 인간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이라는 점. 이건 당신 집이에요. 그가 말했어. 몇 년 전에 사두고 항상 생각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올 거라고. 나는 집안을 둘러봤어. 정원이 보이는 침실, 민트와 월계수 잎냄새가 나는 부엌, 호텔처럼 하얀 수건이 있는 浴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고려되었고 모든 것이 깔끔했지.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녁에는 테라스에 앉았어. 해가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지. 나는 차를 마셨고 민주는 이웃들, 날씨, 오늘 갈매기들이 평소보다 일찍 바다에 온 것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는 거의 듣지 않고 그저 고요함을 빨아들였지. 류구도, 전화도, 편한 방에 누우라고 설득하는 차가운 목소리도 없는 살아있는 고요함을. 민준 씨, 내가 갑자기 말했어. 솔직히 말해봐요. 나를 동정해서 이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 그러다 멈춰서서 똑바로 쳐다봤지. 아니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떠나고 평생 후회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혼자이고 당신을 물건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럴 의무 없어요. 나도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구조자로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나는 한숨을 쉬었어. 나는 아파요. 나는 죽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 모두 죽어요, 설현 씨. 하지만 당신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해해요. 당신은 여기 있고 당신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몇 달이라면 그 시간들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해요. 나는 히스테리 없이 울었어. 조용히. 그저 오랫동안 나 자신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은 알람 소리나 엄마, 쓰레기 좀 버려줘 라는 부탁이 아니라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커피 향으로 시작됐어. 민주는 이미 거기 있었지. 목욕 가운을 입고 맨발로 가스레인지에 터키식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오래된 조지아풍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나는 문가에 서서 부엌과 남자와 갑자기 기다림이 아니게 된 삶을 바라봤어. 깼어요.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어. 처음인 것처럼. 나는 피식 웃었어. 우리는 말없이 아침을 먹었어. 각자 창밖을 바라봤지. 창밖에는 태양, 포도 덩굴, 그리고 구름이 비치는 바다가 있었어. 나는 양손으로 컵을 들었어. 떨려서가 아니라 이 모든 진짜를, 꿈이 아닌 것을 느끼고 싶어서. 그 후 그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어. 그가 말했던 바로 그곳. 살입 작고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지. 키가 크고 마른 안경을 쓴 이 박사님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 박서연 여사님, 민준 씨가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전담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줄서는 한자 없이 모든 것이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검사는 이틀이 걸렸어. 분석, 사진, 상담. 나를 동정하거나 말을 자르지 않고 내 말을 들어줬어. 진실을 모두 알고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는 성인으로 진행성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말했어. 하지만 정신은 명료하시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적을 약속하진 않지만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저도 그걸 원해요. 나는 대답했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는 차를 내왔고 우리는 오랫동안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꾸밈없이 이야기했지. 락을 사기 위해 밥을 굶었던 것, 지훈이 미나에게 지금 집 팔면 바로 대출금 갚을 수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던 것. 엄마, 우리가 당신 집에서 살아도 화내지 않을 거죠? 우리한테 더 편할 텐데 라고 말했던 것. 약국에서 몰래 카드로 결제해서 주사 한 방 값이 얼마인지 들키지 않으려 했던 것. 당신 심장은 돌 같아요. 민준이 말했어. 하지만 그 안은 온통 상처투성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대신 이제는 모든 상처가 풀식 같아. 누가, 어디서, 언제 아프게 했는지 기억해. 그는 내 손을 잡았어. 오랫동안 말없이. 그리고 나는 깨달았지. 나는 동정심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곁에 앉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말없이. 다음 날 나는 서울의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 자선재단 설립을 도와줄 수 있나요? 네, 돈의 일부가 저와 같은 여성들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 늙어서 가족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 사람들, 자신의 삶 대신 손님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명확한 구상이 있나요? 아직은 고통뿐이지만 구체화할게요. 준비됐습니다. 공증인, 회계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하죠. 일주일 후 재단이 등록됐어. 이름은 그냥 새로운 가지라고 지었어. 예나하면 이상하게도 노년의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삶이 찾아오거든. 단지 그것이 자라나도록 허락한다면.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어. 서울 번호, 모르는 번호, 나는 받았어. 박서연 여사님. 경기도의 성 루카 병원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따님이 찾아와서 정보를 요구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려 하고 당신이 우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나는 당신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저희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을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말했어. 중요하네요. 전화 후 나는 침묵 속에 서 있었어. 민준이 들어와 내 얼굴을 봤어. 그들이 벌써 당신을 찾고 있군요. 네. 그리고 내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몬트레 길했어. 그들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에 준비됐나요? 네. 하지만 이제 나에겐 계획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내가 정신 이상이라고 증명하려 든다면 나는 변호사, 서류, 그리고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제정신으로 그들을 맞이할 거야. 민준이 가까이 다가왔어.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요?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장군이에요. 나는 피식 웃었어. 그저 너무 오랫동안 내 목소리를 빼앗겼는데 이제 내가 그걸 되찾았을 뿐이에요. 이틀 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처럼 긴장되어 있었지. 박서연 여사님,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저희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죠? 수사관이 요청서를 가지고 왔어요. 당신이 이임장을 취소할 당시에 무능력 상태였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전문가 의견서를 가져왔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잘 꾸며져 있었어요. 서명은 없지만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게 분명해요. 누가 주문했는데요.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말하자면 꼬리가 길어. 누군지 짐작 가시죠, 미나? 따님이 이해관계자 목록에 있고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보세요. 설현 씨,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건 소송이 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정신 이상으로 판정받게 해서 계좌 접근권을 되찾으려 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나는 24이었어. 두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 병원에 소견서를 준비하죠. 이 박사님이 직접 서명해 줄 겁니다. 그는 권위자예요. 그의 의견은 법정에서 인정받을 겁니다. 또한 증언, 당신에게 재산 양도를 강요하는 대화 녹음 사본을 모을 겁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두려움이 아닌 결의를 느꼈어. 미나와 지우는 공세로 전환했어. 그들은 나를 찾지 못하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선언하기로 결정했지. 나는 그저 살고 있었을 뿐. 아침에 일어나 해변을 산책하고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일기를 쓰고 준비했지. 민주는 개입하지 않았어. 그는 그저 곁에 있었지. 그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것이 내게 특히 소중했지. 그는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 일주일 후 공식적인 편지가 왔어. 도장이 찍힌 봉투, 법원 통지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일부 무능력 선고에 관한 심리의 소환됨. 신청인 미나와 지훈, 사의, 불안정한 행동, 의료 지원의 자발적 거부, 심리적 장애 의심, 재정적으로 위험한 행동. 나는 웃었어. 처음에는 신경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진심으로. 그들은 정말 이렇게 간단히 나를 판에서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나는 이제 막 내 규칙대로 게임을 시작했을 뿐인데.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어. 서울 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물었어. 언제요? 내일. 우리는 조용히 서울로 날아갔어. 비즈니스 클래스도 아니고 경호원도 없이
그냥 두 사람, 나이 든 여자와 그녀의 여행 가방을 든 남자. 김 변호사가 법원 건물 앞에서 우리를 만났어. 손에는 서류 폴더가, 얼굴에는 전문가다운 평온함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공인된 의사의 소견서, 재산 매각을 강요하는 대화 녹음 3개, 그리고 당신의 전체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법정으로 들어갔어. 미나와 지우는 이미 거기 있었지. 값비싼 정장을 입고 마치 상을 받으러 온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법정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자 미나는 굳었어.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지. 내가 올 거라고는 분명 예상하지 못했을 거야. 나는 맞은편에 앉았어. 차분하게, 도전적이지 않고 위험 있게 자세를 유지했지. 판사는 서류와 소견서와 부산병원의 진단서를, 그리고 나를 쳐다봤어. 박서연 여사님,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십니까? 딸과 사이가 당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반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편리해지기를 거부하는 것이 불안정의 징후가 되었습니까? 법정은 조용해졌어. 판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 계속하세요. 나는 불평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 오직 사실만을. 어떻게 절약을 위해 치료를 거부하라고 제안받았는지, 어떻게 집을 팔라고 설득당했는지, 어떻게 재정 접근을 제한당했는지, 내가 낡았다고 주입시켰는지.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저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야만적인 행동이었죠. 미나가 벌떡 일어났어. 거짓말이에요. 조종하고 있어요. 그녀는 사라졌고 가족에게서 도망쳤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나요? 나는 그녀에게 돌아섰어. 젖소가 되기 지친 사람들, 사랑이 협박으로 대체된 것에 질린 사람들. 소파 위의 물건이 아니라 인간으로 죽고 싶은 사람들이요. 판사가 손을 들었어. 충분합니다. 필요한 건 다 들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다시 들어와 판결을 낭독했어. 일부 무능력 선고 신청을 기각한다. 근거가 없다. 미나와 지훈 측의 서류는 재산 탈취를 목적으로 한 노인에 대한 압박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조사를 의뢰한다. 미나는 창백해졌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지. 나는 일어나서 나왔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과 목소리와 힘을 되찾았기 때문에. 재판 후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등 뒤에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 있었던 모든 것은 이미 보았으니까. 그들은 남편과 함께 한 목소리로 내 목소리를 빼앗으려 했어. 내가 나 자신을 믿지 않기를 바랐지. 하지만 나는 뒷문이 아닌 고개를 든 채 정문으로 나가기로 선택했어. 민주는 출구에서 코트를 팔에 걸고 기다리고 있었어. 어때요? 우리가 차에 타자 그가 물었어. 평온해요. 나는 대답했어. 놀랍게도 평온해. 마치 어깨에서 산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는 다음날 바로 돌아갔어. 서울에 더 머물지 않았지. 그곳에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소중했던 모든 것은 죽었거나 내 것이 아니었지. 부산은 이미 따뜻했어. 4월은 건조하고 꽃이 만발했지. 공기에서는 석류, 바질, 커피 냄새가 났어. 나는 나를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나를 받아준 바로 그 집으로 돌아왔어. 민주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이 박사님은 다시 검사를 진행했지.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야. 의사들은 놀랐지만 나는 알았어. 단지 약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마침내 얻은 평온함 때문이라는 것을. 몇 주 후 새로운 가지 재단은 첫 번째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 편지가 무더기로 왔지. 대전, 광주, 대구, 울산에서 온 여성들. 누군가는 딸이 사위에게 아파트를 넘기라고 요구해요. 그러지 않으면 손주들을 못 보게 한대요라고 썼어. 누군가는 아들이 나를 사설 요양원에 보내고 내 투룸 아파트를 세주고 거기서 살아요라고 했지. 거의 모든 편지에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 나는 방해가 된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물건이다. 나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며 깨달았어. 이것은 단순한 노년이 아니라 지워진 인격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단 한 명의 여성에게라도 다시 자기 자신이 될 기회를 돌려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거야. 민주는 물류를 도왔고 김 변호사는 법률을. 그리고 나는 모든 편지에 직접 답장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미나에게서 온 한 통의 편지를 기다렸어. 원해서가 아니라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왔어. 종이 편지가 아니라 이메일로. 나는 여전히 그녀 외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오래된 예비 메일함을 가지고 있었거든. 거기에는 짧게 엄마 모든 걸 망쳤어요. 우리는 가족처럼 살 수도 있었는데 당신은 남을 선택했죠. 그들과 함께 계세요. 우리는 이제 당신을 몰라요. 나는 2번 다시 읽었어.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후회의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지 찾기 위해서 없었어. 오직 흐름이 막혔다는 분노뿐. 나는 이메일을 닫고 답장하지 않았어. 그날 내게 상담을 받으러 한 여성이 찾아왔어. 희끗희끗한 머리에 마르고 값싼 재킷을 입고 눈에는 너무 많은 삶과 너무 적은 온기가 담겨 있었지. 그녀는 지하실에서 산다고 이야기했어. 아파트는 아들 명에, 서류는 그가 빼앗았고 주민등록은 말소시켰으며 동네 경찰에게는 그녀가 헛소리를 한다고 설득했고 이제 그녀는 아무도 아니었지. 나는 그녀에게 차를 주고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의사에게 그리고 지역구청에 전화했어. 저녁 무렵 그녀는 임시 서류와 의뢰서 그리고 우리가 위기 상황을 위해 임대한 주거 공간을 얻었어. 요양원이 아니야. 보호소가 아니라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주거지.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돌아섰어.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당신이 스스로 구한 거예요. 저는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에요. 그 후 나는 내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구호가 아닌 침묵을 멈춘 살아있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동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입이 막힌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목소리를 준 여성이야.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 해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방 안은 밝았어. 램프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명료함 때문이었지. 나는 발코니로 나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었어. 바다는 조용히 속삭였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 공기는 시원하고 살아있었어. 나는 문득 더 이상 나쁜 소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그저 살고 있었지.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 빵, 치즈, 토마토, 커피. 민주는 시장에 가서 우리를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러 갔지. 나는 혼자 남아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 내가 가져온 것들, 유언장, 증명서, 고객들의 예편지, 심지어 일기까지. 그래, 나에게는 수년간 화내고 울고 침묵하며 쓴 공책들이 있었어. 나는 하나를 집어들고 열었어. 거기에는 약간 떨리는 내 손글씨와 6년 전쯤에 쓴 글귀가 있었지. 나는 내 죽음으로 죽지 않을까 두려워. 병이 아니라 내 사람들 속에서의 고독으로. 그들은 나를 듣지 않고 보지 않아. 나는 그림자, 돈의 원천, 보모, 서비스 인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이건 사실이잖아. 나는 오랫동안 이 말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느꼈어. 이제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예나하면 나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이야. 점심때쯤. 우리가 지하실에서 구해낸 바로 그 여성 수진 씨가 왔어. 나는 그녀를 차에 초대하고 테라스에 앉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자기 세트를 꺼냈어. 예전에 큰 집의 주인이었고 가족이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때처럼 식탁을 차렸지. 수진 씨는 부끄러워했어. 저는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어. 지난 10년간 보온병과가 전부였어. 이제는 머그잔과 의자가 생길 거예요. 나는 대답했어. 손님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이고 그럴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남편이 죽은 후 아들이 자물쇠를 바꾸고 가스를 끊고 카드를 빼앗고 그러다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녀가 저 여자는 얘 여기 있어. 요양원에 갈 때가 한참 지났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 저는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어. 그저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침묵이 습관이 되었죠. 이해해요. 나는 대답했어. 침묵은 비명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저녁 무렵 민준이 돌아와 사과, 견과류, 꿀을 가져왔어. 그는 우리와 함께 앉아 끼어들지 않고 듣다가 수진 씨에게 말했어. 저희 집에 머물고 싶으세요? 회복하시는 동안 지낼 수 있는 빈 방이 있어요.
그녀는 그동안 처음으로 울었어. 히스테리적이거나 애처롭게가 아니라 조용하고 깊게, 마치 그녀에게서 모든 세월의 소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고 문득 깨달았어. 나는 이 집에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집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어. 저녁에 수진 씨가 잠들었을 때 나와 민주는 테라스로 나갔어. 가로등 불빛이 테이블에 비치는 곳에 새로운 편지 더미가 놓여 있었지. 조수가 우선순위, 긴급, 답변이 필요한 것들을 분류해 놓았어. 나는 하나를 집어들고, 열고, 첫 줄을 읽고는 멈칫했어. 박서연 여사님,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모의 막내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서류에서 내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라는 글귀가 적힌 이모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그 박서연 님이시라면 제발 답장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나는 편지를 다시 내려놓고 문득 깨달았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그저 두 번째 가지로 뻗어나갔을 뿐이야. 반년이 지났어. 나는 다시 내 리듬대로 일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속임수를 기다리지 않고 살았지. 아침은 파도 소리, 신선한 커피, 그리고 고요함으로 시작됐어.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진짜 살아있는 고요함.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어딘가에 모시거나 서류를 처리하거나 운명을 덜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 없이 일어나는 법을 배웠어. 치료는 잘 진행됐어. 이 박사님은 예후에 대해 조심스러웠지만 최근에 내가 기억할 말을 했어. 우리는 지속적인 관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단지 몇 달이 아니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았지. 민준과 함께. 나는 나 같은 노년 여성을 위한 센터의 개념을 개발했어. 요양원도 보호소도 아닌 선택의 공간,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되는 센터, 환자도 짐도 아닌 자신만의 역사, 책, 취향, 견해, 부엌에 자신만의 컵을 가진 인격체, 민주는 내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가 되었어. 우리는 이것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진짜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지. 어느 날 아침 나는 김 변호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 미나와 지훈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대. 재정위기, 빚, 스트레스, 아마도 법정에서의 실패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나 봐. 나는 읽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통쾌함도 아픔도 없이 그저 가볍고 거의 철학적인 슬픔만이. 그들 때문이 아니라 만약 그들이 이익이 아닌 마음을 선택했다면 그들이 어떠했을지에 대한. 그리고 나서 재단에서 온 편지. 수원 출신 여성의 첫 번째 신청서. 그녀는 새 아이가 있고 오래된 공동주택에 살아.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를 돌보기로 결정했대. 보살핌을 핑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녀를 무능력자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어. 모든 게 나와 똑같았지. 다만 이제는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어.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소리내어 말하고 노트북을 닫았어. 그날 저녁 우리는 민준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어. 해가 언덕 너머로 지고 있었지. 손에는 와인잔이, 공기 중에는 따뜻한 장미향이. 그가 나를 바라봤어. 후회하는 거 있어요. 나는 생각했어. 많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었겠지. 여러 해를 비위 맞추는데 보냈다는 것. 손주들이 자랐지만 나는 그들과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것. 서울의 집이 이제는 남의 것이라는 것.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나는 나를 선택했어요. 마침내 그가 잔을 들었어. 그걸 위해 건배합시다. 자신의 끝이나 자신의 계속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선택을 위해 나는 말했어.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불필요한 말 없이 건배했지. 나중에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변호사와 연락하기 위해 남겨둔 바로 그 전화기를 켰어. 거기에는 미나에게서 온 새로운 이메일이 있었어. 엄마,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알아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해했어요. 늦었지만 이해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은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항상 강했어요. 언젠가 원하신다면 그냥 당신을 뵙는 것만으로도 기쁠 거예요. 주제없이,
대화 없이 그냥 뵙는 것. 나는 읽고 오랫동안 손에 들고 있었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라 답장하지 않았어. 그저 내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뿐이야. 때때로 이야기는 용서로 끝나지. 내 이야기는 정의로 끝났어.